서울 한복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번화가 한켠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행사장 앞에 늘어선 취재진과 구경꾼들 사이로 경호원 여러 명이 급히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흰색 고급 코트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또 한 명은 낡고 해진 점퍼 차림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과 두세 걸음의 거리밖에 없었지만 그 거리가 마치 다른 세계와 세계 사이의 간격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던 기자가 카메라를 내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경호원조차 멈칫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두 여자의 얼굴이 놀라울 만큼, 믿기 어려울 만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저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그 거리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것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는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 숨겨진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밤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서연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고시원 복도 끝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메모지와 신문 스크랩, 그 위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과 날짜들. 창문도 없는 방에서 형광등 하나의 의지에 눈을 뜨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습관처럼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는 것처럼 그녀가 일하는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방 보조와 서빙을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손님들은 대부분 바빴습니다. 누가 서빙을 하든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서연은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장 안전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단골 직장인 손님 하나가 툭 내뱉었습니다. 아가씨, 김치찌개 짜다고 했잖아요. 또 이래? 서연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주방 안주인은 서연을 흘끗 보며 혀를 찼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끼기엔 이미 그보다 훨씬 큰 것들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은 곧장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정거장 일찍 내려 골목 안쪽 복사집에 들렀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맡기고 다른 봉투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사 출력본과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점퍼 안쪽에 끼워 넣고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밥도 먹지 않고 바닥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름 3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붉은 펜으로 2줄이 그어져 있었고 나머지 2개는 물음표와 함께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그 이름들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입술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온 건 1년 반쯤 전이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전셋집 보증금이 날아가고 그러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연이 몸담았던 언론사는 중견 규모의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탐사보도팀 소속으로 그녀는 입사 3년 만에 팀 내에서 가장 까다로운 취재를 도맡는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는 민감한 파일들. 서연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끌렸습니다. 문제는 한 건의 취재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대형 입양기관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신분이 조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위탁 가정 기록이 중간에 뒤바뀌고 원본 서류가 없어지고 일부 아이들의 출생 기록 자체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제보자를 만나고 자료를 확보하고 기사를 넘길 준비를 마친 그 시점에 편집국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서연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를 쓴 건 그녀였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던 취재 파일을 들고 나오는 그날, 복도에서 마주친 선배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그 한마디를요. 서연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개의 이름 중 아직 지워지지 않은 2번째 이름 옆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 서연은 그 문장 아래에 줄을 긋고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 형광등이 가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건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찾아오게 될 터였습니다. 다만 서연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알람은 새벽 5시 반에 울렸습니다. 한지아의 하루는 늘 다른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강남구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옷가지를 펼쳐놓으면 한지아는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마치는 동안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읽어줬고 지아는 커피를 홀짝이며 유리창 밖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이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풍경. 지아는 어릴 때부터 그 풍경에 익숙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세상이었으니까요. 한세진 그룹. 유통과 건설, 미디어를 아우르는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한지아는 그 그룹 회장 한태준의 외동딸이었고 27살인 지금은 그룹사나 문화재단의 홍보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얼굴 역할에 가까웠지만 지아는 그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재단 후원 행사 참석이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자리였고 취재진 몇 개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아는 단상 위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준비된 문장들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차로 이동하는 사이 비서 최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님, 오늘 저녁 회장님께서 따로 식사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와의 단둘 식사는 언제나 어떤 통보의 자리였습니다. 결혼 얘기일 수도 있었고 재단 관련 새로운 지시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한태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이 곱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 지아는 맞은편에 앉으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메뉴판을 닫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단 이사직 그만해라.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본사 전략 기획팀으로 들어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슬슬 경영 배울 때가 됐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반대의 표시로 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한태준에게 이 대화는 통보였고 지아의 침묵은 수락이었습니다. 와인 잔이 채워졌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행사 사진들이 이미 여러 매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예쁘다, 부럽다,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볍게 화면을 껐습니다. 부러움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감각.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지아는 그 감각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 법을 일찌감치 익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아는 홍보 촬영 일정으로 강북 쪽 거리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재단 홍보 영상을 위한 야외 촬영이었습니다. 번화가 한 블록을 정리하고 조명과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지아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기하다가 잠깐 자리를 벗어나 근처 편의점 쪽으로 걸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지아는 멈췄습니다. 맞은편 분식집 앞 한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운동화, 묶은 머리. 지아의 시선이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과 2초, 3초. 그 짧은 순간에 지아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낯설지 않은 것 같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아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도 시선을 거뒀습니다.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호원이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그 2초가 무엇의 시작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틀 뒤였습니다. 서연은 퇴근길에 늘 이용하는 골목버스 정류장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피곤하면 가끔 그런 기분이 드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고시원 방향으로 걷는 내내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감각. 서연은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골목 안쪽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골목 두 개를 돌아 큰 길로 나왔고 사람이 많은 상가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자는 상가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사를 나온 직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며칠 지나다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시작 시점이 묘했습니다. 며칠 전 그 골목에서 눈이 마주쳤던 그 여자. 고급 코트를 입고 경호원에 둘러싸였던 그 여자. 서연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위치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종로 낙원상가 뒤 골목 카페. 혼자 오세요. 서연은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모르는 장소. 보통 사람이라면 무시했을 겁니다. 서연은 그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기 10분 전 서연은 카페 맞은편 골목 입구에서 내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외모. 평범한 남방 차림이었지만 앉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출입구를 향해 비스듬히 앉아 들어오는 사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서연은 그 자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오래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주변을 항상 살피는데 익숙한 사람. 서연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보자 가볍게 턱을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자 남자는 명함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재혁? 사설탐정사무소. 전화번호.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죠? 이서연 씨가 3년 전에 쓰다 만 기사 알고 있습니다. 입양기관 비리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은 서연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 쪽으로 밀었지만 열어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몇 장과 출력된 문서. 사진 속에는 한 건물의 외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3년 전 취재 파일에 주소를 적어두었지만 끝내 직접 찾아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잖아요. 윤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2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건물은 지금 공터입니다. 철거됐어요. 그런데 그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들이 빼곡한 메모지였습니다. 철거 직전에 내부 직원 한 명이 빼돌린 서류 목록입니다. 거기 적힌 아이 이름이 23명입니다. 그중 11명은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어요. 서연은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녀가 파악했던 숫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라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가져오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윤재혁은 잠시 창밖을 봤다가 다시 서연을 마주봤습니다. 이서연 씨가 그 기사를 끝까지 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혼자서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닫지 않았습니다. 윤재혁과 헤어진 날 밤 서연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을 고시원 바닥에 펼쳐놓고 자신이 가진 파일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3년 전 취재 당시 확보했던 자료와 윤재혁이 가져온 목록은 일부 겹쳤고 일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겹치는 이름들은 그나마 행방이 확인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달랐던 이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무런 기록도 이어지지 않는 이름들이 서연의 눈을 붙들었습니다. 11명. 출생 기록은 있는데 이후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는 아이들. 서연은 그 이름들 옆에 하나씩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적힌 이름 2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고 기록된 2아이. 같은 기관을 거쳤지만 이후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 2사람. 한 명은 어딘가로 입양됐다는 기록이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빈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록이 사라지는 건 어느 정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입양 처리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은 달랐습니다. 한 명은 국내 어딘가로 갔고 한 명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시작된 두 아이가 왜 이렇게 다른 경로를 걸었을까요? 서연은 그 의문을 메모지에 적고 파일 맨 앞에 끼워 넣었습니다. 사흘 뒤 서연과 윤재혁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윤재혁의 사무소였습니다. 건물 4층, 간판도 없는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낡은 노트북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사진과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벽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의 고시원 방 벽과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윤재혁은 노트북 화면을 서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입양기관 원장 박미연. 지금은 다른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폐쇄된 이후에도 재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꽤 좋은 자리로. 서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미연의 현재 직함과 재단 이름, 그 재단의 주요 후원사 목록. 서연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한세진 그룹 문화재단. 이거, 네. 그 재단 한태준 회장 딸이 이사로 있는데 맞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며칠 전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눈이 마주쳤던 여자. 고급 코트와 경호원들. 그 여자의 얼굴. 한지아 씨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박미연이 그 재단 산하기관에 취직한 건 기관 폐쇄 2달 뒤에요. 너무 빠릅니다. 서연은 그날 오후 혼자 박미연의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인인 척 로비에 들어가 안내판을 훑었습니다. 재단 조직도, 주요 프로그램 소개, 후원사 명단. 서연은 핸드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데 담당자가 누구냐고.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박미연 팀장님께 연결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재단 건물을 빠져나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방금 재단 나왔어요. 혼자 가셨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이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거기 지금 서연 씨 동향 파악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직접 봐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핸드폰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후원사 명단 사진. 한세진 그룹 문화재단 이름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다른 이름 하나. 서연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강을 건너는 구간이었습니다. 강물이 늦가을 햇빛을 받아 낯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선들이 천천히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그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추적하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윤재혁과 역할을 나눴습니다. 윤재혁은 법인 등기와 금융 흐름을 파고들었고 서연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후원사 명단에서 발견한 그 낯선 이름 정확히는 이름이 아니라 유령 법인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사업 실적도, 대표자 얼굴도, 사무실 주소도 불분명한 회사. 그런데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박미연이 속한 재단에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법인의 설립일을 확인했습니다. 입양기관이 폐쇄된 해와 같았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윤재혁이 법인 등기 서류를 뒤지다 대표자 이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는 명의만 빌린 바지 대표였지만 설립 당시 주소지가 한세진 그룹 계열사 건물과 같은 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정보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직접 연루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연루가 아니에요. 설계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아래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 기사를 막아선 것도, 회사를 나오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도 미행이 붙는 것도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미연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재단을 통한 공식 접촉은 이미 위험했습니다. 서연은 박미연의 출퇴근 동선을 이틀에 걸쳐 파악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반 재단 건물 뒤편 골목에서 마을버스를 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에 맞춰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박미연은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 누가 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처럼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서연은 그 옆으로 자연스럽게 걸어붙었습니다. 박미연 선생님이시죠? 박미연이 멈췄습니다. 서연을 보는 눈에 순간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누구시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박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봉투 하나를 꺼내 박미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미연이 안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인 관련 서류 출력본과 함께 폐쇄된 입양기관 내부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앉으시죠. 골목 근처 작은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박미연은 처음 10분 동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그건 다른 사람 일이다. 서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 후원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이름이 적힌 목록. 박미연의 시선이 그 목록에서 멈췄습니다. 11명입니다.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 한마디 없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박미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박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 더 또렷하게. 아이들 출생 기록을 지운 사람이 누굽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박미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름 하나를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그러나 박미연이 다음에 한 말은 서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같은 날 태어난 2아이. 한 명은 한 회장님이 직접 데려가셨고 나머지 한 명은 박미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미연은 대답하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아래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것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무릎 위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박미연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은 그대로였고 카페 안의 소음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박미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아래로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해온 사람의 자세처럼 보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 박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기록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태어난 날도 이름도 전부 새로 만든 거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두 아이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명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흔적 없이 처리하라고. 처리. 그 단어가 카페 안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몰라요. 처음부터 이름이 없었으니까. 고아원에서 새로 붙여줬겠죠. 고아원 이름은요. 박미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연은 곧장 걷지 않았습니다. 건물 옆 좁은 골목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감촉이 점퍼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한 명은 재벌가로, 한 명은 이름도 없이. 서연은 자신이 어느 쪽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미연이 말한 고아원 이름이 서연의 기억 어딘가와 겹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자신이 살았다고 들은 곳, 그리고 자신의 서류에 적혀 있던 최초의 주소, 그것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미연 만났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생겼어요. 내일 봐요. 그리고 한 곳을 더 검색했습니다. 그 고아원의 현재 주소, 폐쇄됐다고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내리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폐쇄 당시 운영법인 이름, 그 법인과 연결된 후원 단체 이름, 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한세진 그룹. 그 무렵 한지아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 보안팀장이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근 재단 관련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외부인이 박미연 팀장에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근한 사람은 여성이었고 인상착의가 보안팀장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며칠 전 이사님께서 거리에서 마주쳤다는 인물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한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습니다. 회장실은 그룹 본사 22층이었습니다. 한태주는 창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딸이 들어오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아는 맞은편에 앉으며 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미연 씨 아세요? 한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단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외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보안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태주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지아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직원 관련 보고를 받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내가 처리한다. 한태준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아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목소리를 낼 때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지아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스쳤던 그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낡은 점퍼, 조용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너무 닮아있던 그 얼굴. 한지아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다. 그 생각이 지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지아가 움직인 건 아버지를 만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차량 대신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습니다. 한지아가 혼자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진수는 2번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지아는 대답 대신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보안팀이 파악해둔 주소였습니다. 외부인이 박미연에게 접근했다는 그 여성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 고시원 밀집 지역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지아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잠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계단, 빨래가 걸린 창문들. 자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종류의 공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만 했습니다. 관리인은 별 관심 없이 몇 호냐고 물었습니다. 지아는 번호를 말했습니다. 관리인이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한지아를 봤습니다. 한지아는 서연을 봤습니다. 골목에서 스쳤던 그 2초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정면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복도 끝에서 2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2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같은 입술의 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달랐지만 그 아래의 얼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아는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메모와 사진, 서류들. 한지아는 그것들을 한눈에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놓인 파일 더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보였습니다. 재단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미연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지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한지아는 앉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앉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입양기관 비리 사라진 아이들, 박미연의 진술, 유령법인, 그리고 같은 날 태어난 2 아이. 한지아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단서 하나가 쌓일수록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출생 기록에는 이름도 부모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나한테 우리가 쌍둥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박미연의 진술만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확실해지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서연은 잠시 한지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안을 2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버려진 쪽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한 명은 펜트하우스에서 자랐고, 한 명은 이름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한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검사같이 받으러 갑시다. 서연은 한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2글자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형광등이 가늘게 깜빡였습니다. 2 사람은 그 좁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서연과 한지아는 윤재혁의 사무소에서 함께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윤재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있어도 됩니다. 윤재혁은 창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한지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와 도표들이 빼곡했지만 맨 아래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한지아는 그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일란성 쌍생아. 일치율 100%. 서연은 결과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지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지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지아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미안해요. 서연은 잠시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화가 나지는 않아요. 2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혁은 창밖을 보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결과지가 나온 다음 날 한지아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아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태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딸을 보고 가볍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약속 없이 들어온 것이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태주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유전자 검사 결과요. 그리고 박미연 씨 진술서, 법인 설립 서류, 입양기관 내부 기록 사본. 전부입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 아시죠, 아버지? 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은 날 태어났어요. 같은 곳에서.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은 쪽이에요. 회장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태준은 천천히 봉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 아버지 앞에서 쓰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왜 한 명만 데려오셨냐고요? 한태준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눈을 내리깔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내린 결정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한태준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태준은 그 사실 자체를 지워야 했습니다. 아내도 세상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데려왔습니다. 두 명이 함께 있으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딸로, 나머지 한 명은 없는 사람으로. 한지아는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마쳤을 때 지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없으세요? 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들 사본이 지금 두 군데 더 있어요. 제가 연락을 안 하면 내일 오전 세계 언론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아야, 이서연 씨 출생 기록 복원하실 거죠?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 11명 전부 찾으실 거죠? 지아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한태준은 오랫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한지아는 잠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서연이었습니다. 됐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서연은 고시원 방 안에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벽에 가득 붙어 있는 메모들, 빼곡한 이름들, 3년 넘게 혼자 붙들고 있던 파일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메모지 하나를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사람에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과 아버지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 같은 날 태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태준의 선택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한지아였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